열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문 콘텐츠 학회 총무이사 류현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이 많은데요. 학회에서는 이런 관심이 떨어지기 전에 21년 하반기 산학 특별 포럼에서 이런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발표를 해주셨던 박진호 박사님께서 기꺼이 다시 한번 발표를 수락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호 박사님은 오늘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적과 디지털 헤리티지적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길게 60분 정도를 발표를 하고요.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해서 총 80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두 손을 흔들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 박진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유 이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문화재 디지털 보고가 박진호입니다. 상반기에도 인문 콘텐츠 학회와 유동환 회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저도 되게 도전받고 또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상반기 기회였는데요. 하반기에 이렇게 또 귀한 강연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는 또 요새 올 하반기엔 되게 특별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올해 12월 30일을 딱 끝나면 탑 뉴스 중에 제일 첫 번째 랭킹이 뭐 미얀마 사태라든가 홍콩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지만, 정말 진짜 이런 표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광석화처럼 20년 동안 아프간 정부와 미군과 서구 연합군이 유지했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정말 정광석화라는 단어 무색할 정도로 확 바뀌어서 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충격과 공포를 몰아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진천에 또 정부에서 또 슬기롭게 아프간 또 난민분들을 또 받아주는, 또 우리하고도 직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학회 성격상 정치적인 얘기는 차지하고서라도 왜 이런 또 강연을 또 만들어 주셨던 것이, 우리가 또 20년 전에 탈레반이 지배했을 때 바미안 섣불 파괴라는 반달리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잠깐 현 사태를 짚고 본격적으로 탈레반에서 제2의 바미안, 또 제2의 또 어떤 문화 파괴를 우리가 좀 막자는 합일된 마음에서 요 세미나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2003년 8월에 일주일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기거하였고요. 제가 다른 유적도 많이 돌아다녔지만, 제가 오늘 그 100분 발표, 60분 발표의 주 소재인 바미안 섣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제가 사흘을 머무르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기억을 바탕으로 사실 100페이지에 좀 장대한 오늘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과 디지털 헤리티지적 회복 방안,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얘기는 거두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투쟁사를 먼저 좀, 이 아프간 역사를 뭐 짧게 5분 정도로 좀 보고, 그 다음에 2번부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까지 총 8챕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탈레반의 귀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아프간 투쟁사. 네, 얼마 전에 9.11 딱 20주년이 돼서 뭐 미국의 추모 행사라든지 전 세계 추모 행사 있었고, 공교롭게도 딱 20년 추모 행사인데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는 되게 묘한 일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20년 정확히에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테러 장면, 그리고 지난달이죠.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탈레반이 지금 그 궁을 장악해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점거하는 되게 대비되는 사진을 이렇게 두 장으로서 긴 설명 없이 명징하게, 지금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구나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두 장의 사진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진은요, 카불 시민이 대탈출을 할 때
미군이 20세기 또 진전쟁, 또 아프간 전쟁 이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지금 헬기에 올라타려고 했던 그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 함락 당시의 사진과,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군용 헬기가 아니라 민항기에 지금 미군이 철수 한작을 전격 발표하자 민간인들이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개미떼처럼 몰려들어서 이걸 타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 두 가지 사진을 제가 한번 묘하게 하면서 20세기 전쟁의 비극과 20세기 중동, 하나는 동남아시아고요, 하나는 중동인데 묘하게 한번 극명하게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의 전에 그 이 아프간 전쟁할 때 그 럼츠펠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쟁 나가서 몇 달이 지나도 아프간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 서구나 우리가 너무 유럽이나 중국사에 매몰돼서 이런 중동사나 이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좀 많이 좀 집중을 못하고 전문가 양산도 좀 게을리하고, 또 막상 서점에 가면 아프간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여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요. 마케도니아 출발해서 물론 인도 침공도 했는데, 인도 침공 넘어오면서 또 당연히 지나야 될 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보니까 막 산악지대에 혼자 올라갔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런 기록도 많고, 또 동서 융합을 위해서 여기 뭐 영화 알렉산더 한 장면에 록산느, 그러니까 아프간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동방 결혼 정책도 있고, 결국 그 인도까지 갔다가 패퇴했지만 사실 여기 이 산악지원에 말려가지고 되게 고생했다는 그런 기록을 많이 봤고요. 2500년 전부터 이 아프간 지역은 이렇게 사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한 또 2000년 슉 지나가서 19세기로 넘어갑니다. 이 지역은 또 그레이트 계엄이라고, 러시아가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영국은 막고 막 이런 접경에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있었는데요. 미군도 아프간전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러시아군도 10년 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는데요. 자, 영국군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까지 갔다가 나오면서 아프간 게릴라나 그 민병대 습격을 받는데요. 2만 명이 전멸하고 의사 1명만 인도로 살아 돌아왔을 정도로 이 아프가니스탄 민족은 뭐 외수 침략에 강인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당시에 그때는 뭐 사진이나 비디오가 없어서 이런 상상 기록화와 The Great Game을 이걸로 표시돼서 그 전 세계 절반을 지은 대형 제국조차 아프간에서도 되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저도 18년 전에 딱 갔을 때 진짜 도처에 탈레반이 막 물러나고 미군하고 서구 연합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카불에도 부르카 쓰는 여인들이 되게 많고 맨 얼굴이 거의 찾기 힘들었거든요. 야, 아프간 여성은 탈레반이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이슬람 뭐 원리주의라고 하나?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때는 안 가봤지만 좀 자료를 찾아보면 1970년대 네,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면서, 지금 이게 50년 전이라고 전 상상이 안 가거든요. 70년대 카불대 교중에 이렇게 그 진짜 죄송합니다, 미니스커트 입은 카불 아가씨들이, 대학 여대생들이 막 활보했다는 게 지금 50년 전입니다. 50년 후가 아니고요. 아마 이때는 이렇게 하고, 또 그 당시 뭐 일상 복장, 이거 사실 유럽의 어디 스웨덴이나 영국 여성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지금하고 비교해 되면 너무 천양지차라는 차이가 듭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현대전 접어드는 건 역시 그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입니다. 네. 근데 여기 영화를 좀 찾아보니까, 자, 베트남에서는 미군이 패퇴해서 물러가고, 근데 월맹군을 도와주고 무기 지원했게 러시아군이거든요. 자, 너 이제 맛 좀 봐라. 러시아군이 여기 그 아프간을 침공하니까 미국 CIA가 달러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AK 소총이나 무기를 사서 무자위된 반군한테 지원을 하고, 또 이 찰스 윈슨의 전쟁은 미국 CIA가 어떻게 아프간 무자위된 반군을 지원해서
러시아군을 쫓아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또 여기 보시는 거는요. 자, 게릴라들은 공군하고 포병이 없습니다. 특히 공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막강한 러시아 공군이 오면 뭐 굴에 숨기 바쁘죠. 그러던 것을 미하일 CIA가 요 그 스팅어 미사일을 배급해서 이때부터 한 달 1년에 막 한 300대 정도의 막 러시아 헬리콥터 공격에 떨어져서 결국 철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요 스팅어 미사일이거든요. 여튼 결국 네, 이 막강한 러시아군, 독일도 무릎 꿇혔고 영국과도 맞짱 떴던 러시아가 결국엔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89년에 철수를 했고, 그리고 구소련의 몰락의 원인을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되게 많이 기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빈자리를 네, 물론 뭐 미군이 한번 왔다 갔지만 탈레반이 결국은 2021년 9월 재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0일 미군이 가자마자 탈레반이 장악하자마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 세계 외신의 또 초점은 판지셰르 계곡에 마수드 장군의 아들인 영국 왕리 군사학교 출신의 아들이 마수드 주니어 2세가 카불 북쪽 200km에서 탈레반과 맞선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전투를 했고 탈레반은 다 물리쳤다고 하고 이쪽은 우리가 항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튼 자, 이 마수드가 잘 모르는 일인데 우리나라 책에 판시레사자 마수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마수드는요 1980년대 러시아군을 물리쳤던 아프간의 영웅입니다. 제가 2004년에 갔을 때 버스에도 붙여 있고 집에도 붙여 있고 관공서에도 붙여 있고 심지어는 뭐 안방에도 붙여 있고, 와,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그냥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정도? 그러니까 정말 근데 안타깝게 2001년 9월 9일 9.11 테러 이틀 전에 알카에다가 이 마수드 장군을 암살하면서, 혹자는 그렇습니다. 이 마수드 장군이 2001년 9월 9일 암살 당한 그 시점부터 아프간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마수드 장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저는 뭐 정치가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8월 25일 미군이 철수하고 BBC, MBC 또 우리 뭐 이희수 교수님이나 우리나라 각종 중동 전문가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제가 18년 동안 짧지만 일주일 동안 아프간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걸 종합을 해봤는데요. 자, 1번, 2번. 과연 아프간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원리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근데 계속 어제까지만 전문가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전문가 선생님 얘기는 아니다, 20년 전 1996년에 탈레반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경제를 재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프간 인구가 3천만을 좀 넘었는데요. 30%가 9.11 테러 이후에 태어났던, 즉 20년 동안 미군과 아프간 정부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맛을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탈레반이 총칼 앞에 무력을 행사하겠으나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 두루 갈리지만 주로 원리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좀 유화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엊그저께 유엔 총회에서 스리랑카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탈레반에게 제발 20년 전처럼 아프간 문화유산 파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엊그저께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탈레반이 점령하면 정치, 경제 모든 게 원리주의로 돌아가지만, 자, 식자들은 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시 얘네들이 원리주의로 돌아가면 20년 전 바미안 석굴처럼 또 다른 문화유산 파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국제사회가 미리 공지해서 그걸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 이런 시각이죠. 자,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1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유적 바미안 석불을 파괴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불교 문화적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인구의 99%인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은 과거에는 불교가 크게 중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세기경 등장한 쿠샨 왕조는 대승불교 창시, 간다라 문화 등 불교사에 큰 업적을 이룩하고 해상 무역 상인들이 주로 믿던 불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부유한 불자 상인들의 시주가 쌓여 승단이 생기고 초기 형태의 불교 대학기관이 설립되며 동아시아로의 불교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쿠산 왕조 시대의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와 인도 문화가 교류하던 동서문화의 십자로일 뿐만 아니라 서역, 중국, 우리나라로 불교 문화를 하던 그러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서문화 특히 불교 문화의 교류지여서 이후 7세기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은 불교 국가로 남아 있었고 수많은 고대 불교 유적, 유물이 생겨났습니다. 6세기에 조성된 바미안 석불도 그중 하나였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지난 2001년 네, 방금 문명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동서교류의 어떤 핵심이었고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정치 세력의 탈레반이 또 정말 2000년 더 나가서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탈레반의 문화유산을 또 파괴하거나 반달리즘을 향하면 어떠나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아프가니스탄의 유적을 다 말하기보단 일단 시간 한계상 제가 사흘 동안 지내왔던 바미안 석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미안 석불은 2001년에 파괴될 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80% 정도 남아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자, AD 8세기 이슬람교가 이미 들어와서 이 얼굴 부분 이렇게 식빵처럼 이렇게 깎아냈거든요. 이따가 동영상 보여드리면 여기 입부터 이렇게 깎아내서 턱하고 몸통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몽골의 징기스칸이 여기 직접 침공을 하거든요. 그 계곡에 있는 그 바미안국의 도성을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고요. 자, 다리 부분을 또 잘라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끝장낸 거는 2001년 탈레반이 네팔에서 다이너마이트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암벽을 싹 끌어내거든요. 자, 20년 전에 탈레반이 파괴하기 전에 이미 그 2000년 역사 동안 이슬람교에서 얼굴 부분 파괴되고 다리 파괴되고 또 21세기 들어와서 탈레반이 완전히 불상을 없앤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얼굴 부분은 이렇게 이미 그 이슬람교에서 잘렸고요. 다리 보시면 여기 오른쪽이 좀 많이 잘려 나가는데 무릎 정도 남아 있고 하지만 몸통 부분은 좀 제대로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이 좀 없어서 사실 아우라가 좀 없긴 한데요. 자, 요게 2001년 2월까지는 온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유럽의 그 관광객 사진을 보면 다 이런 사진이 수천 장씩 찍어 왔거든요. 그것을 자 2001년 CNN 방송 보셨지만 자 다이나믹 폭발을 해서 요 사진은 지금 모습이 아니고요. 2004년 제가 갔을 때 부서지고 유엔에서 이렇게 펜스 쳐놓고 여기 그 부서져 있는 요 그 파편들. 제가 이 펜스 넘어서 들어가서 이 파편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제 머리통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 주먹만한 것, 어떤 거는 뭐 텔레비전처럼 큰 거 있는데, 자 미륵사 서탁 같은 경우는 부재가 오밀조밀하고 어떤 규격의 레고 블록 같은 규칙이 있어서 이게 백제시대 이후로 1300년 지나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복원을 했는데요. 딱 이거 폭파되자마자 유네스코에서 복원한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막상 가서 새벽에 가서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잘게 부서지고 어떤 복원을 위한 어떤 링킹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그 석축이긴 하지만 잘 부스러지는 특별한 지질학적 구성의 돌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힘주면 부서지고
그래서 딱 제 느낌이 야 이거는 절대 복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오른쪽은 폭파 전 모습, 폭파 전의 모습, 왼쪽은 폭발 직후 한 1년 정도 지난 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얼굴이 살아있고 몸통이 살아있는 것 이미 기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이전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 보면 당나라 승려 현장이 7세기에 왔다 갔고요. 대장설기에 바미안 석굴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정관 시대 때 갔던 승려 현장이 갔다 나오고 나서 통일신라의 고승, 선생님들도 잘 아는 해초가 불교 순례를 위해서 이곳에 현장처럼 똑같이 와서 이 바미안 석굴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은 약간 100년 정도 주기로 서로 100년 전, 100년 와서 바미안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승려 현장도 오고 해처도 왔다는 것은 인도 못지않게 이 지역이 당시는 어떤 불교의 중심지, 고승이 넘쳐나고 불탑이 넘쳐나고 찬란한 당시 세계 최대의 입불상이 있었고 이런 소문을 듣고 현장도 가고 해초도 가죠.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 이란 한 7, 8개 나라 둘러싸여 있고 수도 카불은 북부에 있습니다. 자, 카불에서 바미안은 동북쪽으로 북쪽으로 약 한 150km 떨어져 있는데 제가 먼저 카불에 들어가서 한 이틀 기거하다가 바미안을 갔는데요. 이때는 자동차밖에 없어서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은 비행기로 갔다고 하시는데 전 여기서 한 10시간 정도 제 아프가니스탄 친구랑 차를 타고 바미안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왜 중요하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뒤에 설명했죠.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유산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불상. 또 이것들은 기록상에 과거에 실크로드상에 서역 승려들라든가 실크로드 같은 도상에 갔던 여행자들이 이런 기록들을 남겼고요. 또 실크로드 불상 문화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파키스탄 간다를 거쳐서 중국, 우리나라 신라에게 이르는 어떤 아프가니스탄은 불교 문화에 있어서 실크로드상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다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해서 10만 명의 병사, 장군, 기술자, 의사, 과학자를 대때리고 파키스탄을 침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고 또 그리스 조각가들 불러와서 인도에서 온 승려들을 얘기하면서 또 무불상 시대를 지나서 본격적인 승려의 초창기 그리스 박트리아식 불상이 만들어지죠. 네, 초기 불상이 시작된, 즉 아프가니스탄은 간다라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루트 보시면 여기 석굴암 보이십니다. 자, 결국은 알렉산더의 침공으로 간다라 미술이 파키스탄지에 꼽혀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까지 전해지는, 네, 거기에 그 간다라 중심은 역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생겨난 이 불교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신라의 석굴암까지, 신라 문화유산까지 전파됐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대 이주영 교수님 논문을 보니까요, 이주영 교수님이 그런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이 돔 양식이라는 게 뭐 그리스 판테온도 있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에 출발해서 로마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또 동쪽으로 실크로드 도상을 거쳐서 이쪽 그 간다라 지역, 그 중에 또 바미안이 또 간다라의 전형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바미안 164구를 가면 이런 도명 총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가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주영 교수님은 바미안의 도명상이 신라 석굴암까지 영향을 줬다. 물론 여기랑 여기라는 시대적으로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신라에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석불 양쪽으로 약 1000개 굴이 쭉 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그 말각 조정,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6년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을 참가했는데 그때 지금 포스터를 딱 보니 지금 이 네모 세모 쭉쭉 들어간 이런 형태 모주림 천장이라고 있는데요. 자,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가 이런 고구려 고분의 서역상에도 이런 건축적 영향을 줬네. 이게 바미안이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을 주고 받았던 그런 문화의 어떤 핵심적 역할을 했구나를 알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장은 어차피 당나라 중국 사람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경주를 16세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서 바미안까지 이뤘던 해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2004년에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님께서 이 왕어천축전이 5천자를 번역을 해서 거기에 쭉 들어보니 해초가 벌써 인도를 거쳐서 바미안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높이 50여 미터에 달하는 마의 석불상은 석조상 중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입상이었다. 7세기 이곳을 지난 현장은 150척이나 되는 입불 석상이 금색으로 장식돼 광휘를 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여 년 후 도착한 해초는 북천 측의 불교 부흥에 감탄하며 바미안 대불의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그 후 북천 측은 이슬람의 무력 앞에 무너졌다. 네, 여기 보시면 인도를 출발해서 바닷길로 중국에서 바닷길로 쭉 항해를 해서요. 동천 측의 상륙에서 쭉 육로로 가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미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현장은 육로를 이렇게 갔는데요. 해초 스님은 해로로 해가지고 인도에 상륙을 해서 이렇게 가서 바미안에 상륙을 해서 왕어천 축국전에서 바미안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이 앞으로 아프간이 안정되면 더 많은 우리나라 14개, 15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늘어나는 것처럼, 자, 아프간도 되게 어마어마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 강국입니다. 자,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이 전체 계곡 전체, 그러니까 문화 경관과 고고 유적, 이 석불 하나만 딸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패키지로 이 4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석굴입니다. 자, 여기에 불상이 서대불이 있고 동대불이 있고, 또 여기 조금 전에 그림 보이시는데 여기 다 굴에 전부 다 조그만 소조상부터 프레스코 벽화가 찬란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 묶어서 바미안 계곡의 문화 경관과 고고 유적 유네스코 유산에 2003년에 등재가 됐고요. 또 하나가 2002년 1년 정도 전에 그 이슬람 건축의 그 미나렛 첨탑, 얌의 첨탑과 고고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슬람 시대 유산이고요. 여튼 바미안과 두 개 있는데 고대로 갔을 때는 지금 바미안 유적이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에 등재를 된 걸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인 고대 문화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행해졌던 디지털 복원 작업하기 이전에 짧게 일본의 바미안 석불 복원 작업에 대해서 짧게 넘어가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바미안 버추얼 박물관. 자,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라고요. 우리나라 치면 에트리가 비슷한 그런 기관인데요. 20세기 초반부터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부터 오단위 탐험대처럼 이미 그 서역이나 중앙아시아에 이미 탐험대를 보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처럼 이미 실크로드 유적을 100년 전부터 계속 수집을 했거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실크로드의 컬렉션들, 텍스트, 이미지, 3D 등 이런 자료를 구축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러시아 침공하기 전에 1970년대 이미 일본 교토대학이 3년 동안 바미안 계곡 전체를 조사해서 3권짜리 도록을 만들었어요. 제가 홍익대학교 도서관 가서 그 도록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야, 50년 전에 바미안 계곡 전체를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도록을 만들었어? 이런 아날로그 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바미안 버추얼 뮤지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바미안 석굴 천정에 있는 벽화들을 고해상도로 찍어서 그것의 원형을 2D로 복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수리아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안 보여서 이렇게 보면 미안해. 여기 그 학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훼손된 부분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동대불 머리 위에 천정 벽화를 이렇게 디지털 복원한 작업을 벌써 2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왼쪽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무리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원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파괴되기 이전의 불상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것을 벌써 20년 전에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시작을 해서 제가 일본 연수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연수 갔을 때 이제 그 인증샷이고요. 자, 일본은 바미안 석불의 중요성을 이미 깨닫고 1970년대 이미 그 교토대학교 팀들이 조사를 했고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같이 해서 20년 전에 갔을 때 일본이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동환 회장님한테 처음 이번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제가 묵혀놨던 노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노트인데 아직도 제가 복원하고 있는데요. 자, 8월 27일 바미안의 둘째 날, 이거 보고 눈물이 찡했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그 바미안 석불에 왔던 현장, 그 해초 스님이 바미안 석불에 달이 떴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환청에 봤거든요. 그때 감흥을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 네, 저 18년 전의 제 모습이고요. 정말 여기 뒤에 바미안 석불이 쭉 펼쳐져 있고 제가 머물면서 사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파괴된 버프를 제가 모아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습니다. 가져오면 이건 문화재를 잘못 습득하는 거니까 제가 계곡을 쭉 보고 조사를 하고 석불 가고 파편작을 보고 곳곳을 사흘 동안 조사를 했고요. 자, 그 서대불이 53m, 중앙불이 한 18m에서 20m, 그 다음에 동대불이 한 38m 정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히다치산은 있는 벽화라든지 2D, 그 다음에 그 탈레반이 파괴하기 전의 모습인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해초 스님이 봤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접근은 같지만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일단 이명희 교수님 자문이라든지 상산정진 1번 학자의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뭐 파괴되기 전에 스캔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면 자료 가지고 약 1m 20cm 정도를 만들어서 스캔 작업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파괴되기 전에 1번 팀의 정교한 실직 도면을 임영희 교수님께서 구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그 빠진 단면이라든지 얼굴면을 유출을 해서 네, 서대불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건데요. 네, 2002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과연 이 얼굴과 이 모습이 과연 법현이 받고 해초 스님이 받고 현장 스님이 봤던 그 모습이라고는 사실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자본을 받고 했던 작품입니다. 네, 아울러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불상이 세구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프레스 벽화들이 있는데 이것도 막 못질을 한다든가 기관총을 쏜다든가 해서 많이 훼손이 돼서 벽화 복원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에 그때 바미안 석불을 방문하고 디지털 복원 작업했던 바탕으로
그때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에서 논문을 좀 하나 써서 발표하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디지털 보고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중간 흘렸는데요. 앞서 일본 NII 사이에 있던 작업이라든지 제가 20년 전에 초창기에 했던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았고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파괴될지도 모르는데, 자, 오늘 제목처럼 바미안 유산의 디지털 헤리티지적 회복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현실이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서 지난 5, 6년간 지금까지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는데요. 자, 역시 VR 장점이 굳이 바미안을 가지 않더라도 또 간다고 하더라도 또 1500년 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가상현실 바미안 석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이 있었던 도심이라든지 석굴이라든가 이런 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제가 2003년에 떠나오고 나서 지난 1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여행 금지 구역이 되기 때문에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쯤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자, 그래서 2019년에는 당시로는 바로 또 바미안 석굴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자, 아프간 옆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구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간다라거든요. 다만 20세기 지정학적으로 야, 넌 아프가니스탄, 넌 파키스탄, 인도 나눴는데요. 자, 바미안 석굴에 있는 여기 바미안 석굴이 이 카불 옆에 있는데 이 페샤르도 고대에는 간다라 미술의 전성기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 아프가니스탄을 가지 못한 대신에 아프간 옆에 있는 바미안 석굴과 비슷한 파키스탄의 간다라 유적에 대한 가상현실 사업을 했고요. 이건 어떤 그 향후 바미안 유적지를 상정하던 어떤 대체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경이 지금 있을 뿐이지 옛날엔 이쪽이 전부 다 간다라고요. 파키스탄은 3000개가 넘는 간다라 유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갔을 때 지금 여기 그 바미안 석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간다라 유적입니다. 탁티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미안 석굴하고 되게 흡사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전남대 천득염 교수님과 유니스트에 있는 무하메드 투페일 교수님,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디지털 헤리티지 팀을 짜서 2019년에 바미안 석굴하고 제일 가까웠던 페샤르라는 간다라 유적지를 가서 현장 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 2000년대 지진으로 여기 있던 그 불탑이 무너졌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빨간 원이 있습니다. 무너져서 없고 이 파운데이션 기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파키스탄의 간다라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훼손됐던 불탑을 올리고 가상 모델링을 해서 다수가 마치 2000년 전에 간다라 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대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2019년 7월 전시를 했고요. 자, 거의 그 룸스케일 형태로 실제 유적의 8m에 있는 이 실제 석탑을 이런 큰 한 40평에 이르는 큰 공간에 그래서 마치 아시아문화전당의 VR 속 거들면 2000년 전 이 간다라 사원을 마치 똑같이 거닐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를 했고요. 뭐 2년 전에 전시가 끝났기 때문에 짧게 그때 어떻게 전시했는지 보겠습니다. 간다라 불교미술 사원의 가상현실 체험입니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바미안 석굴도 이와 같은 기술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2003년에 갔을 때는 사실 바미안 계곡 외에 그 도시가 인구 6만의 소도시라서 뭐 제대로 된 박물관이라든가 센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유네스코에서 향후 아프가니스탄이 안정이 되면 바미안에 분명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바미안 석굴에 있는 앞에 방문자 센터, 뭐 바미안 뮤지엄, 정확히 바미안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자가 2012년에 보관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에 전 세계 그 건축사무소로부터 설계안을 받아서 한 1000점 이상이 엄청나게 많이 그 설계 기획안을 갖고 컴페티션을 해서 하나를 뽑아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미안 컬처 센터인데요. 재밌는 게 이 담당 사무장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발표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건 돈을 누가 냅니까?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낸다고 해서 처음엔 그때는 야,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실제로 50억 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바미안 센터 건립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하지 않았으면 내년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잠깐 불교 뉴스 불교 방송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 심정부의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9.11 테러로 무너지기 6개월 전인 2001년 3월 2일 아프가니스탄의 소도시 바미안에서는 1000년 동안 버텨온 쌍둥이 대불이 무너집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 서쪽 230여 킬로미터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소도시 바미안. 오랜 내전으로 상처가 깊은 이곳에 문화를 통한 치유와 상생의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는 바미안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파괴된 유적의 상흔이 잘 내려다 보이는 바미안 시내의 차우니 힐. 유네스코가 진행하는 바미안 문화센터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가 다자 지원 협력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아프간 정부도 부지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5만 제곱미터 부지 대부분은 공원으로 조성되고 여기에 22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네, 바미안이 사실 이미 1300년 전에 해초 스님이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21세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바미안 센터의 건립의 100%를 우리가 된다? 해초 정신이 통했는지 저도 사실 믿기지 못했는데요. 아쉽게도 건물도 다 지어지고 내년에 개관될 예정이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한 달 전에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를 다시 재석권해서 내년에 오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미안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외국 관람객을 위한 어떤 조망 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 삼명 케이블 심의 프로젝트 매핑 콘텐츠를 적용한다든지 혹은 증강현실 우리나라 지금 AR 유적지 현재 그러니까 센터가 보는 거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환경을 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어질 수 있는 게 또 AR이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나라 양주 해암사지에 실제 증강현실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지금 관람객이 와서 보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네네 지금 이 기계 안 모니터 속으로 옛날 해암사지가 쫙 올라가는 것과 폐허와 옛 복원을 서로 반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AR 기술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센터가 여기서 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차 타고 또 일로 가면 한참 가야 돼요. 다만 전망이 져서 병풍처럼 쭉 늘어져 있거든요. 물론 가서 보면 되겠지만 뭐 이런 AR 디바이스 설치를 하면 이걸 통해서 땡겨 본다든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복원 콘텐츠를 본다든가 이렇게 디지털 헤리티지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지금 여기 바미안 석불인데요. 이 바미안 석불이 뚝 오는 게 아니라 해초의 루트를 쭉 가서 인도부터 중국까지 중간에 바미안까지 이렇게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적용해 볼 만합니다. 자, 바미안 컬처 센터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언제 오픈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둔 디지털 헤리티지 노하우를 가지고 일종의
디지털 ODA 프로젝트의 성격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인공지능 기술과 아프간 문화유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새 메타버스 못지않게 AI가 많은 인구가 해당되는데요. 외국 논문을 보니까 자, AI 기술이 디지털 헬스에 계속 관여를 해서 디지털 헤리티지를 더 고양을 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한창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에 도입하면 어떨까? 자, 아프간 문화유산, 훼손된 문화유산을 AI 기술로 더 고양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거기에 맞게 디지털 헤리티지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스텝 바이 스텝,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의 고고학적 유적이 대표적인 5개 정도 되는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이하눔, 탈레테페, 메스아넥인데요. 자, 아이하눔은 카불의 아프간 약간 북쪽에 있는데 되게 이 도시 보온도를 보니까 와, 이거 무슨 그리스 도시야? 뭐 이런 이오니아 도리아 같은 열주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스 문화를 강하게 받아서 그리스에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아프간 북부에 그리스 도시가 있고 활발히 발굴했는데요. 전쟁 때문에 또 많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자, 탈레테페, 신라 비슷한 황금 유물이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는 또 2016년에 이 유물들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도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여기 저도 도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황금 문화의 유사성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반면석 이후 1910년대 이후 여기 또 메스 안약이라고 되게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중국의 구리 광산 공장이 들어와서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갈림길이 있고요. 세이브 더 메스 안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한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보니까 4,500개 정도 유적이 있고요. 아직까지 미확인 유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AI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존에 아직 뭐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지만 지금 4,500개를 추산하지만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8,000개, 9,000개, 10,000개 더 많은 아프간의 문화유산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바미안 프로젝트 때 제가 얼굴과 몸통을 복원했는데 해놓고 나서 야, 이게 어떤 한 가지 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바미안 AI 프로젝트를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AI 기술 가지고 자, 불상 부분 이게 AD 5세기 후기 간다라 양식입니다. 당대 4세기 5세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이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의 불상 불도를 빅데이터화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해서 과연 바미안 석불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도 한번 예측해 볼 만하고요. 예, 지금 파괴됐던 이런 손이라든지 박이라든지 얼굴을 제시한 전신상은 또 같이 불상과 전신상 이 두 개를 한번 유추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지고 좀 더 온전한 정말 디지털 복원이라는 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연 그때 무엇이나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한두 명의 학자의 의견이 과연 정확한 애큐러시가 있을까? 수많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정확할까? 그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좀 고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또 다른 디지털 헤리티지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실크로드 메타버스 뮤지엄. 자, 시간이 없어서 뭐 XR, VR, AR 이거 논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지금 10분 만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새 메타버스가 유행하고 기존 뭐 계속 메타버스 프로젝트 뭐 얼라이언스 그게 많이 있는데요. 자,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과 바미안의 메타버스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딱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진정한 메타버스일까? 제가 요새 좀 혼란을 겪는 게 얘기해보면 뭐 메타버스는 제페토, 로블록스 자꾸 얘기하는데 이 왼쪽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건 레드 플레이 1이야. 자꾸 왜 이게 메타버스야? 이 두 개가 기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범하게 메타버스를
꿈꾸시는 분들과 서로 좀 대척점이 있는데요. 이분 얘기도 맞고 이분 얘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메타버스의 한 전형인데 앞으로는 좀 더 리얼 월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박물관은 실제 박물관은 똑같이 않더라도 거의 같은 리얼함을 있을 공간이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은 이거지만 이 레드 플레이 1까지 가는 게 시간이나 기술이나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VR, AR, MR 이런 것들은 어떤 인터페이스에 가깝지만 메타버스 공간은 또 하나가 아바타라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바타가 단순히 일단 세컨드 라이프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고 살고 먹고 자고 하던 일적의 디지털적 진화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아프간이나 얘기하는데 일로 빠지면 3,000% 빠지니까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아바타의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바미안 석불만 달랑 넣을 게 아니라 사실 바미안은 실크로드상의 하나의 그 유물입니다. 그러면 로마부터 우리나라 고대 신라까지 연결한다면 그 도중에 수많은 유산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아프가니스탄 바미안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우리나라 신라 왜 중요한데 메소포타미아 유래해서 결국 바미안을 거쳐 우리까지 왔대. 이런 어떤 패키지적인 큰 범위에서 봤을 때 바미안 메타버스 또는 이 바미안 석불까지 포함되는 메타버스 실크로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실크로드는요, 바닷길, 오아시스길, 또 정술 교수님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해서 야, 이건 실크로드야, 더 확장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지질학적, 지구학적 어떤 땅따먹기형보다는 지리학적인 개념이 강한데요. 앞으로는 실크로드 공간이 더 이상 어떤 지리학적인 한계가 있으니 그 과거의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재현하는 메타버스 실크로드 메타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고전적 실크로드가 있었고 이건 정실 교수님이나 여타 학자들이 연구를 하셨던 길, 그다음에 일본의 실크로드 디지털 연구.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메타버스 기반의 실크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AI 메타버스의 끝 접점은 AI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VR, AR, XR과 다른 것은 디지털 휴먼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DNA가 진화하는 것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디지털적 진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아프가니스탄 메타버스가 이거야, 바미안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실크로드 메타버스 뮤지엄을 갈무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 해초 스님이 있다. 바미안을 갔습니다. 해초 스님은 전 구간을 메타버스 공간을 할 수 있고 바미안에 갔을 때 한정적으로 뭐 거기 아프간 당시 바미안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바미안 석불 올라다 보면서 뭐 찬탄을 한다든지 또 옆에 가서 저 석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어떤 진화하는 AI 아바타를 기준으로 했던 다양한 바미안 메타버스, 실크로드 메타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딱 6분 나왔는데요. 결론 맺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요. 정말 정광석과 같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을 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러면 문화의 선에 손대서 또 훼손되지 않을까요? 우리 전 인류가 지켜봐서 이걸 막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디지털 헤리티지가 아프간 문화에서 적용해서 디지털 헤리티지 회복이 필요하고 제가 몇 가지 이런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20년간 축적한 한국 디지털 헤리티지 노하우를 아프가니스탄 디지털 ODA 행태로, 물론 탈레반 때문에 언제 갈 수 있지, 언제 입국할 수 있지, 언제 교류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20년간 축적된 한국 디지털 헤리티지 노하우를 이 훼손된 또는 훼손될지도 모를 아프가니스탄 문화遺産을 대상으로 우리가 디지털 ODA 행태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60분 동안 발표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자, 디지털 헤리티지적 회복.
바미안 석굴뿐만 아니라 아프간 많은 유산이 20년 전에 순환을 겪었고 또 앞으로 탈레반의 어떤 행위 준동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언제 아프가니스탄 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한번 들어가고 2017년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때는 계속 또 탈레반 정쟁 때문에 입국이 못했는데요. 자, 탈레반이 앞으로 어떻게 유화책을 쓰고 서구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될 거고요. 자, 그때까지 아프간 프로젝트를 대비해서 국내 프로젝트 수행을 계속 많이 해서 어떤 그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또 그게 제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 입국하기 위한 비슷한 간다르적인 어떤 테스트 베드 형태로 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인근의 간다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미륵사를 한다든지 비슷한 불교 문화유산을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또 시점에 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 VR, MR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굳이 그곳을 가서 아프간을 가지 않더라도 바미안을 갖지 않더라도 대도심에서 실크로드 가상 체험관, 뭐 바미안 체험관을 통해서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요. 3번 방금 말씀드렸던 큰 틀에선 실크로드 메타버스가 되겠고 그 실크로드 메타버스의 한 섹션으로 또 아프가니스탄이 실크로드의 또 하나의 그 교차로에 있으니까 뭐 바미안 석불이 됐든 아까 제가 메스 안양이 됐든 거대한 메타버스 실크로드 박물관에서 바미안 존, 아프가니스탄 존 이렇게 뮤지엄을 통해서 탈레반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을 초국한다든지 대리 체험한다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째입니다. 자, 4번째 중요한 것은 교류가 중요합니다. 파키스탄 프로젝트 할 경우에는 우리가 파키스탄 정부에 먼저 그쪽 학자가 필요합니다. 그쪽에 대학 교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파키스탄 프로젝트 할 때는 울산 과기대 투팔 박사님이 카이스트에서 이미 디지털 헤리티지로 어느 정도 소양을 겪기 때문에 그분의 모국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야, 현지인과 교류 물론 투팔 박사님이 파키스탄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카이스트든 유니스트에서 디지털 헤리티 훈련을 받았으나 여튼 이분은 파키스탄 분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 나라 연구자와의 인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키스탄 탁티바이 프로젝트 할 때 여실히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째 물론 뭐 지금 탈레반 때문에 그쪽에 카불대를 우리가 방문한다든가 카불대 교수님을 모셔서 내년에 경주 헤리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시킨다든가 이거는 뭐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디지털 헤리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자, 향후 언제 탈레반이 유화적으로 서구에 받아들일 대비해서 디지털 헤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자, 아프가니스탄에 제 친구들도 있고요. 20년에 저를 안내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 타임즈 기자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용이 된다면 탈레반이 유화적인 정권이 된다면 계속 교류도 할 수 있고요. 여튼 4번째는 향후 디지털 헤리티지 교류한 네트워크 준비 4가지로 해서 이건 하고 싶은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4가지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또 정치 상황이 이러니까 4가지 제안했고요. 자, 지금 8시 59분 딱 1분이 남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 디지털 헤리티지적 회복을 위한 제안 4가지 했고요. 자, 오늘 제 강연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를 이해하고 바미안 문화유산을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고 또 어떤 유산이 있으면서 바미안 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 디지털 ODA를 어떻게 고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과 쭉 알아봤습니다. 네, 탈레반이 20년 전에 같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서구를 받아들여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상 정부로 가서 급기야는 아프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디지털 OD를 교류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선생님들과 같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딱 맞았습니다. 60분 딱 됐거든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아프간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0분 정도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은 미리 이제 채팅으로 아, 네네. 질문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발표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네, 말씀하시기에 여의치 않으면 제가 채팅을 대신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말씀 좀 메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역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역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추위의 사태입니다. 교수님, 교수님 아까 그 20년 전 아프가니스탄은 그때는 헤리티지적인 개념이나 이게 국내에 없어서 제가 제 개인 사비를 투자해서 갖고 와서 또 문화원형 이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부터 제대로 된 해외 프로젝트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당시 헤리티지 관련된 과나 물론 문학 콘텐츠과 그때 생겼는데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정말 헤리티지적으로 소양이 있거나 이런 분들 프로젝트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런 관련된 과가 계속해서 석사든 학사든 배출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저 말고도 되게 다양한 브랜치가 돼야 되는데 인력이 되게 아쉬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또 계속 과를 개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학생들을 얼마나 좀 양적 질적으로 배출이 될 수 있을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곤란한 예. 제가 말씀드릴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디지털 네네네. 헤리티지 전공자를 배출하는 그 학교가 네네네. 일단은 기술 베이스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전통문화대학원이 어쨌든 기술 베이스와 문화산업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배출을 하고 있고 박진호 네네네. 선생님 지금 상명대학교에서 나오셨고 네네네.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 10월 달에 지금 그 익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헤리티지 전체 현황을 한번 발표하느라고 조사를 했는데 네, 일단은 교수님. 첫 번째로는 그 디지털 헤리티지 영역을 크게 세 영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네네네. 사실은 기술이 너무 부각이 돼 있고요. 기술 영역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있다고 보면 되겠고 네네네. 디지털 헤리티지를 활용한 일종의 이제 문화유산 가치사슬로 보면은 보존 영역의 연구들 이런 네네네. 부분들이 연구소 단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팀들이 헤리티지 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춘 기술의 적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네네네네.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박진호 선생님도 늘 외로움을 표현하는 이제 기획 영역하고 네네네네. 디지털 헤리티지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보존 영역뿐만 아니라 활용 영역에서 네네네. 좀 더 우리가 이제 접점을 콘텐츠하고 음. 만나는 지점을 작업할 사람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겸직으로 가르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네네네네. 이 분야가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요. 공공 지원 없이는 ODA를 포함해서 공공 지원 없이는 네네네. 유지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일단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디지털 헤리티지 이런 분야로 지원하기 좀 난망한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공부 자체에서 보면은 이 원문 해독력이라든가 헤리티지 그 유물 자료에 대한 독해 능력 영역 그다음에 기획 능력 그다음에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이해 능력 플러스 기술 활용 능력 이 3자를 겸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가 정말 이게 난감한 영역이라서 네네네. 어디든지 보면은 다 조각조각 부분이 나 있어서 네네. 올해 저희가 학회에서 전반기에 디지털 헤리티지 특집을 말씀드릴 때도 기술 영역과 기획 영역들 그다음에 문화유산 영역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볼까 하는
그런 이제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천 기술 자체가 디지털 헤리티지 바깥에서 오죠. 디지털 헤리티지 자체에서 만드는 원천 기술이 아니고 뭐 의료라든가 뭐 다른 영역에서 또 콘텐츠 산업 영역에 돈 되는 영역에서 개발이 되면 헤리티지 영역으로 유입되는 그런 역순의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도 뭐 여전히 꿈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예, 네, 네. 예. 교수님, 부족한 제가 답변이었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압축적으로 해서 저도 도움이 됐고요. 오늘 오셨던 30분 이상의 선생님들도 교수님의 스피치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너무 좀 파악이 잘 됐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배출돼서 좀 뭐 전 세계를 사용을 하든 국내를 하든 되게 ABCD 다양한 팀들이 그냥 디지털 ODA뿐만 아니라 어떤 디지털 헤리티지 산업 영역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윤나영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순호 선생님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민승영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 바미안 네네. 석굴 복원에 AI 네. 기술이 적용이 돼서 이제 될 수 네네네.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네.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 네. 이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인 건지 아니면 지금도 실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네. 하나 궁금하고요. 또 네네. 하나는 가능성. 이거는 바미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이쪽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석굴암에 대한 VR 콘텐츠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유적 중에선 제일 먼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진행이 되신 건 아는데 제가 알고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상설 전시는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석굴암. 있습니다, 선생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게 어디서 선생님 그러면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거는 유 교수님도 아는데 제가 윤 팀장님, 그럼 질문을 제가 받아 적었는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주셨네요. 네네. 네네. 저는 아까 석굴암 거는 제가 그게 상설 전시는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상설 전시가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있다고 네네네. 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앞에 부분들만 좀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 팀장님, 저 경주 헤리테크에서 뵀는데 지금 두 질문에 대해서 석굴암 부분도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자, 2008년하고 2011년, 자, 2008년,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석굴암 3D 스캔 작업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했었고요. 그때 유동환 회장님도 그때 오셔서 저희 작업하는 걸 참관하셨거든요. 그때 3D 스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가지고 팀장님은 VR에 한정하셨는데요. 2011년에 세종시에 석굴암 3D 스캔 가지고 3D 입체 영상관을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는데 운영이 좀 잘 안 돼서 한번 이사했다가 2017년에 닫았어요. 워낙 관람객이 저조해가지고 그건 상설관이었거든요. 문화청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지금 팀장님 VR을 얘기하셨잖아요. VR을 얘기했잖아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와 수원에 있는 인디고 엔터테인먼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받아서 VR 체험, HMD 트래블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지금 팀장님 지지난주 경주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하이코에서 건너가면 경주 엑스포의 1층 전시관에 네. 2005년에 만든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다음에 경주 가시면 제가 정확한 주소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크진 여쭤볼 걸 않고요. 그랬나 봅니다. 근데 좀 석굴암이 되게 아쉬운 게 이게 스캔을 하고 나서 그 자료 가지고 수많은 회사들이 VR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회사만 한 4가지 정도고 버전이 다 다르고 근데
경주 세계 엑스포 VR관은 처음부터 미래창조과학부, 그때 또 유동원 회장님께서 또 자문위원이셨는데요. 아니, 상석을 작정해서 2015년에 건립을 해서 6년 동안 쭉 이어갔고, 매출도 꽤 뭐 유로화로 해서 억대 이상의 티켓을 벌였는데, 다른 것들은 일회성이라서 만들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돈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거긴 작정하고 상설관을 위해서 해서 쭉 이어온 거고, 다른 것도 많은 석굴암 버전들이 있는데 일회성 전시로 끝나서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답드리겠습니다. 자, 바미안 AI인데요. 사실 이게 펀드가 없어서 시작을 못했어요. 사실 자, 가겠습니다. 자, 바미안 AI. 자, 20년 전에 제 사비로 임영애 교수님 자료와 일본 자료 가지고 만들었지만, 저도 야, 이게 정말 그때 자 보시죠. 네, 자,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임영애 교수님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하나의 파서빌리티즈 이거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과연 얼굴이 이랬을까? 손이 잘렸는데, 지금 이쪽은 이렇게 때려 맞춘다고 해도 제일 핵심적인 건 이 얼굴이거든요. 5세기 후기 간다라고 하고 임 교수님이나 뭐 상상전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회의가 돼서, 야, 그럼 좀 애큐러시를 좀 높여보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AI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거네요. 네. 팀장님, 펀드를 잡아서 사실 유니스트의 튜팔 박사님하고 그쪽에 유니스트에 있는 AI 전문가하고 얘기만 많이 하고 회의만 했지, 아직 런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펀딩이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은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튜팔 박사님하고 만나던가 주메이로 워밍업 하고 있지, 뭐 여기 있는 뭐 빅데이터를 모으거나 어떤 TF팀을 짜거나 어떤 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획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획 단계 한 게 지금 딥러닝 기술이라든가 이런 추적 기술이, 야, 지금 오면 충분히 되겠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좀 적용이 돼서 좀 테스트 배드가 되고 나서 그걸 적용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마 문화재청에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미안 석불의 원형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고, 또 이거에 대한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쓰는 데 관심이 있어 했고요. 팀장님, 펀드가 없어서 한 발짝도 진행을 못하고 기획 단계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돈 있으면 제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또 이게 그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연구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뭐 프랑스 학자를 뭐 모셔온다든지, 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간다라 불상을 본다든지, 일단 코로나가 좀 뚫려야지 이게 펀드가 되든 아프간을 가든 어딜 가든 이게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예산의 문제인 거죠? 지금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데요. 주변 분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헤리티지 하는 저희 입장에서 브릿지 역할이거든요. 기술과 미술사 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 충분히 가능할 시점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이 그럼 네. 팀장님, 따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종원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준호.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래도 또 발표 잘 들었고,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네, 팀장님. 일단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지금 문화유산 부분보다도 죽고 사느냐의 문제들이 가장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유산이라든지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한 부분들은 박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가장 현장이나 현재의 상황과, 그 다음에 문화유산으로서 특히 유네스코만 디지털
이기적인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부분에서 네네. 이제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실 텐데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나 이런 비대면 네. 상황에서 네. 어찌되었든 그런 그 문화유산이 다시 한번 또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 네네네. 상황에서 약간씩 그 아, 흐름은 강한 그러니까 현지를 가장 잘 아신 분이 좀 더 그런 그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박정훈 대표님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꼭 기다려왔던 질문을 너무 잘하셨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분은 아니다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파기할 거고 문 쩌태서 갈 기회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니까 지금 1번 갈지 2번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3년 5년 뒤에 서구의 문을 열어서 우리도 뭐 저기 관광객을 받는다, 연구자 받는다 너무 밝은 얘기를 했고요. 팀장님께서 박종원 대표님께서는 너무 탈레반 습성을 잘 알아서 야, 셧 하면 거기는 뭐 거의 북한처럼 금단의 나라가 되면 어떡할 거냐.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VR과 메타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미안 센터는 56억 들었는데 개관을 못 하고 있잖아요. 탈레반이 계속 거기 군사기지를 써버리면 앞으로 영영 오픈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프간을 못 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초국 하나만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아프가니스탄 메타버스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제가 박종훈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실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돼서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3번 실크로드 가상체험관 2번은 VR하고 AR이 되고요. 뭐 원론적이지만 VR, AR은 사실 뭐 시대를 초월하고 가지 못하는 곳을 하는 개념이 있고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AI하고 아바타 얘기를 했는데 당분간은 만약에 진짜 탈레반이 극단적으로 가고 문 닫고 또 문화유산을 파괴 안 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한다면 2번, 3번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2번, 3번은 공공재나 그 나라 문화유산을 고양한 디지털 ODA 성격이 상업적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박종원 대표님 저 2번, 3번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4번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네. 아주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메타버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대표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똑같이 두 번 했는데 예상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우니 한 분 정도 혹시 있으시면 하고 네. 예. 네, 두 분인데 네. 일단은 두 분이 질문을 다 해주시면 질문을 두 개를 다 받고 박지원 선생님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이수영 먼저. 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결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사실 뭐 오늘 발표해 주신 뭐 문화유산이나 디지털 헤리티지적인 뭐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문외해서 저는 오늘 발표 들었던 것 중에서는 뭐 실크로드 메타버스 뮤지엄 이거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학부생이다 보니 조금 질문 수준이 낮아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별 말씀. 아닙니다. 별 말씀.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뭐 보여주셨던 이제 뭐 메타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를 보면 뭐 레디 플레이 원과 제페토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메타버스를 공부했었을 때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메타버스는 각 사람마다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여기서 이제 뭐 혹시 교수님, 그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이러한 문화유산이나 디지털 헤리티지적인 이런 콘텐츠들이 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뭐 기획을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보다 네, 공정한 알겠습니다. 받고 한꺼번에 받아야 적었습니다. 네. 메타버스. 네. 그럼 다음 선생님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해서 이제 처음 들어오는 이제 공학자입니다. 저는 VR 쪽으로 디지털 복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오늘 학회 듣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해서 복원과 보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나왔던 VR 콘텐츠를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가 체험으로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원에서. 그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질감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안악사모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 중에 이제 절이라는 그 불교 유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절단을 보낸다 할 때 그 절을 보낸다는 의미와 같이 되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오브젝트들인데 그런 것들의 복원이 이제 그냥 체험만을 위한 그러니까 VR로 만들었다 보여주기식의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디테일한 뭔가 개발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좀 인문학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이런 프로젝트들이 공학자들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각적인 디지털적인 이런 기술들만 너무 눈에 보이고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들의 이런 깊은 내용들을 담지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의 이제 복원은 좀 더 디테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험보다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가는 NFT라는 거 소유권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털에서 고구려 그 문양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NFT에 아무도 등록을 안 하셔서 제가 일단 허겁지겁 다 등록을 해 놓기는 했어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코드를 등록을 하면은 이제 고구려 벽화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좀 고구려 역사 같은 경우는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메타버스를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 NFT 관련해서 그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문화재 NFT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정 선생님 질문 2개 주셨는데요. 제가 공자님이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고구려 고분벽화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공생님 NFT는 회장님 제가 NFT를 잘 몰라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른 교수님이나 회장님이나 다른 분이 좀 대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NFT를 잘 모르거든요. 공생님 질문은 학부생이 아니라 대학원생 이상 수준의 질문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공생님 고구려 고분벽화 여기 지금 보이시죠? 혹시 2016년에 한성 백제박물관 와서 고구려 VR을 보셨나요? 아 그때는 못 봤고 최근에 이제 그 업체 통해서 따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또 VR이 자 질문이 공교롭게 이거랑 딱 걸렸는데요. 자 2016년 12월에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백제를 고양하는데 이상하게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을 했어요. 근데 20년 전에 또 우려먹었던 북한의 모형을 또 갖다 놓은 게 너무 VR 시대에 맞지 않으니 여기 관장님이 안학 3호분 아까 지금 공생님 안학 3호분과 그 강서되면 2개를 VR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자 웃지 마십시오. 제작 기간 한 달. 자 제작 기간 한 달. 제작비 2,100만 원. 일단 돈을 둘째 치고
그러니까 뭔가 스터디하고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안학사모본을 그대로 재현하게 급급했고, 여기 어떤 스토리텔링을 넣는다든지, 뭐 지금 아까 체험 대신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무슨 그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좀 R&D를 하고 뭐 하려는데 우리나라 여건이 좀 받쳐지지 않고, 지금 공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고구려 고문표가 VR뿐만 아니라 아까 윤 팀장님 말씀하신 석굴암이든 뭐가 됐든 그동안은 그 새로 모델링을 했던 스캔을 했던 그걸 그냥 공간에 리얼하게 옮기기에 급했어요. 그냥 한번 쑥 보면 딱 일회성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유동환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좀비 도시 건축 중심에서 딱 막상 들어가면 우리 고운벽화도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벽화만 나와요. 그래서 체험보다 경험이 주나 맞고요. 건축물을 그대로 옮기다보단 사실 그 어떤 역사적 사례에 의거했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서 뭔가 감동을 느껴야지, 건물 있는 걸 그대로 옮겨보는 거는 딱 한 번이면 족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역사 캐릭터가 와서 환경, 건축, 인물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뭐 석굴암이다. 석굴암 VR을 만들 김대성이 나오는 씬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5개 업체는요. 석굴암을 그대로 옮기기 급급하지 한 번도 김대성이 석굴암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획의 한계고, 디지털 헤리티지가 과연 여기서만 머물러야 되냐는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체험에서 경험으로 가야 되고, 스토리, 인물, 캐릭터, 거기까지 AI까지 더 주게 된다면 좀 더 훨씬 나은 디지털 헤리티지 경험이 되겠죠. 자, NFT는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모르는데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이건 비워놓고요. 자, 첫 번째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메타버스가 2018년, 17년 여기 오셨던 김상환 교수님하고 최희수 교수님께서 선구적으로 논문을 쓰셨는데, 사실 요새 해외 메타버스 논문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외국의 메타버스 논문도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지 저렇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강의에 그 뭐 해초 메타버스 썼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꾸려야 될지는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미안 메타버스 했지만 그 여기 갖고 오진 못했거든요. 자, 선생님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문을 가면 다 이쪽 제페토, 로블록스 얘기하는데, 이거는 메타버스의 작은 비기닝인 것 같고요. 자, 기술 하시는 분은 실견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바타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시장님은 아니야, 레디 플레이 원이 내가 메타버스로 난 전문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싸우는데요. 두 분 다 말이 맞고요. 근데 진정한 메타버스는 이제 로블록스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차일디시, 너무 애 캐릭터틱이다. 왼쪽은 사실 우리 20년 전에 세컨드 라이프 형태에서 지금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사실 8년 뒤에 나오는데 너무 빨리 개념이 나왔고, 기술이 지금 8년 정도 뒤졌거든요. 이 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하면 제페토 헤매고 플랫폼 없어요. 자, 로블록스예요. 아니에요. 난 이거예요. 지금 대혼란에 빠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화재로 와서 문화유산 메타버스나 박물관 메타버스는 저는 왼쪽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의 공간이 좀 돼야지 VR의 인터랙션 같은 요소나 프로그램이 좋지만, 사실 클라이언트나 이거 얘기하면 이거 나는 이렇게 메타버스 생각 안 한다고, 전문가들 비전을 떠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줄로 정리를 했거든요. 저 메타버스도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 플랫폼을 전전하는 것 중에서, 자, 그럼 저는 고민하게 돼요. 자,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헤리티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플랫폼을 잡아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 저도 연구 중이고, 다른 전문가 교수님도 계속 논문에서 연구 중이시고요.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 제대로 된 메타버스 샘플이나 논거나 석굴암 VR처럼 뭔가 하나 터져줘서 그게 기준점이 돼서 레드 플레이
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아까 신학 전공하셨다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에 정확한 답은 될 수 없지만 지금의 메타버스 이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리얼 월드로 좀 따라가야지 진정한 메타버스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 기술이 아직 못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격변기가 앞으로 2, 3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 네. 개입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아니요, 저 이사실증. 네, 로 늘어나서요. 네, 그 답변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미러월드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NFT 말씀하신 건 아마도 그 6개월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저작권, 말하자면 권리와 관련된 문제 6개월 전에 한번 답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비슷하게 가름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한 분이 제가 그냥 읽을 기회를 드리기보다 불교문화재 연구소의 김선 선생님께서 그 디지털 ODA와 관련돼서 질문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을 해드리면 서운하지 않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되다. 네, 불교문화재 연구소의 김선 선생님께서 디지털 ODA를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OD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정부개발 원조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가능한지 네, 이거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2007년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베트남 지방정부에서 요청이 와서 디지털 ODA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 벌써 14년 전인데 그때 한 번 하고 예산 투여나 지속성이 없어서 그 뒤로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한 20억을 들여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디지털 ODA 사업을 했어요. 자, 디지털 ODA 문제는 정부나 기관 예산을 만드는 쪽에서 이거를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 어떤 연구나 누가 주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15년 전에 베트남 사례 하나, 3년 전에 아세안 10개국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박신희 교수님이 지지난주 경주 헤리테크에서 디지털 ODA가 차라리 디지털 헤리티지에 쭉 나가야 될 아이덴티티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예산이 만들어지면 디지털 ODA는 우리 한류가 미치는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우리 손길이 기다리는 많은 곳에서 니즈가 되게 많아서 산업적으로 가진 않더라도 디지털 ODA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ODA 한류란 이름으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예산이 받침이 된다면 되게 포텐셜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제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려 15분을 넘겨서 길게 열띤 포럼이 있었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다음 포럼 홍보를 잠깐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포럼은 문화공방 TK 대표이사님이 이영민 선생님께서 10월 13일 똑같은 시간에 문화유산 활용 공연과 축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30분 넘게 끝까지 남아 계셨는데 그때도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박진호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